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파란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목조 주택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수십 년 동안 빈 채로 방치된 이 집은 수많은 괴담과 전설의 중심이 되었다. 이 집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파란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조금씩 각색하며 서로에게 전달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집에서 어린 소년이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가족은 모두 사라지고 소년만 홀로 남겨졌다고 한다. 그 후로 소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파란색 옷만 입고 집의 창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곤 했다고 한다. 몇십 년 전 이 마을로 천문학 연구를 위해 파견된 젊은 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상우였다. 그는 이 마을에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파란 집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허구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이 점점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다. 어느 비 오는 밤 김상우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파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다. 술 기운에 친구들은 그를 부추겼고 결국 상우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파란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무서워하며 그를 말렸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비바람이 쏟아지는 어두운 밤 상우는 집에 도착했다. 집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마치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집기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상우는 집안을 샅샅이 살펴봤다. 그러던 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이끌리듯 계단을 올라가니 한 방의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초상화의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것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상우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급하게 돌아본 그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파란색 옷을 입은 소년처럼 보였다. 그 소년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우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어느새 다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느껴지는 고요한 속삭임,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우는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마을의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파란 집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상우가 몇 날 며칠을 사라졌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신 파란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감에 휩싸여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해버린 느낌을 간직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창문 너머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그 장면은 잊히지 않고 마치 그림처럼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시간이 흘러 상우는 마을을 떠났고 파란 집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간혹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이야기는 신선한 두려움과 함께 다시 떠돌았다. 파란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어쩌면 그 파란 아이도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소위 공포썰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는 나의 흥미를 끌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한다. 그 마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깊고 어두운 숲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개발이 덜 된 곳이라 밤이 되면 달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에게조차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다. 주인공은 이 마을에 거주하는 한 젊은 여성 수진이었다. 수진은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쳐 조금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의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어두운 비밀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진은 마을에 온 지 며칠 후 근처 숲속을 산책하다 그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수지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다. 폐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옛날 물건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는 마치 오래된 사진과 책들이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폐가에 다시 서 있었고 어떤 여자아이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보며 말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는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수지는 그것이 매우 현실적인 꿈이라고 느꼈다. 그 다음날 수지는 마을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폐가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다.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며 말했다. 그곳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모두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지. 특히 그 집의 어린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수지는 그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꿈과 연결된 것 같아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꿈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소녀는 반복해서 수진에게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전하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결국 수진은 그 꿈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결심하고 다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가져가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폐가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비밀방을 발견했다. 그 방은 벽지가 낮고 천장이 내려앉아 위태로웠지만 그곳에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찾은 수지는 그것을 천천히 열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그 소녀의 일기였다. 일기장에는 소녀가 겪었던 외로움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탑에 갇힌 공주처럼 집 밖 출입이 금지되었고 가족들에게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사라지기 얼마 전 쓴 글이 있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외롭게 떠돌고 있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그 소녀가 아직도 이곳에 갇혀 있고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며 그 집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로는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의 존재를 재조명하며 그 소녀의 기억을 기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일을 계기로 소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자신도 언젠가 이곳을 떠나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수지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꿈에서 소녀를 볼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미련을 두지 않고 편히 떠난 것 같았다. 수지는 소녀가 드디어 자유로워졌음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큰 짐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후로 그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속으로 다시 묻혀갔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전설로만 남게 되었지만 수진에게는 그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 소녀의 일기는 결국 마을 기록관에 보관되어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는 값진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되었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야 했고 상사는 내가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일을 마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든 날씨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나는 마을 초입에 있는 유일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인터뷰 준비를 끝낸 후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로 북소리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옛날 이 마을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밤이면 북소리를 내며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으며 북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추고 숨을 죽여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신으로만 들렸던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늦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낡고 허름한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자정이 넘자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명확해졌다. 분명 북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짙은 어둠과 선명한 달빛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뿐이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옛 이야기를 해주셨다. 북소리 귀신은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젊은 군인의 영혼이라고 했다. 그 군인은 마을을 지키려다 배신당해 적들에게 넘겨졌고 죽은 후에도 마을을 떠돌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 해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북소리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다시금 북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이번에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나는 조심스레 방을 나와 소리의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마을 북쪽에 있는 오래된 숲에서 나고 있었다. 숲에 들어선 순간 기분 나쁜 싸늘함이 나를 에워쌌다. 어둠 속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북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계속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불빛의 주인은 바로 한쪽에는 북을 메고 하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비극적일 만큼 고요했다.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영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억울해.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마치 그의 고통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을 떠나면서 그 군인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경험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찾기 전까지 그 마을에는 여전히 밤이면 북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나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조용히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